수능특강 현대산문 3강에 수록되어 있는 태평천하를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내신선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실상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숙한 작품이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낯선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내신으로 이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열심히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유는요, 출제가 많이 됐다 보니까 좀 낼 거리도 많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쌤 설명을 듣기 전에 어느 정도 읽어보고 본인이 인물관계 파악해보고 어떤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한번 읽어봐서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쌤하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목인 태평천하의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제목의 의미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옷은 안팎으로 유린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을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마맣게 싣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차림새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약간 옷을 알 수 있는 외양 묘사다라고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차림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부유한 인물의 차림새예요. 이거 좀 사는 집인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의 방백이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친구들 이제 보기를 읽고 왔다면은 이 부분이 이게 보기에서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보기에서는 사람의 어떤 묘사를 통해서 뭔가 이 인물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렇게 부유한 옷차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광대로 착각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 윤직원이 이제 명창대회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해요. 한마디로 지금 따지면 뮤지컬 보고 그런 공연 보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윤직원을 명창대회에 참여하는 광대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티나게 차려입고 다니는데 광대처럼 보인다는 거죠. 동경, 대판, 여러분 동경은 도쿄고요. 대판은 오사카인데요. 여기에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라고 해서 뭔가 지금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난끈을 풉니다. 인력거 색이 몇 푼이단가? 한마디로 내가 이제 택시 비슷한 거죠. 인력거를 탔는데 얼마나 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그쵸, 작품 밖에 있죠. 근데 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그걸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인물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평가 부분인 편집자적 논평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처분해 줍사요. 한마디로 돈 알아서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인력 거꾸는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 봐도 지금 부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력 광고도 기대를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후히 생각해달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후하게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인력 거꾼을 샅샅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량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인력 거꾸는 어찌 영문인지를 몰라 뚜렷뚜렷 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입니까?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긴찬이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 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 거싹 받으러 오지요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인력 거꾼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윤직원 영감은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력 거꾼은 그럼 내일 받으러 와요? 했더니 윤직원 영감이 뭐하러 내일 올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인력 거꾼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받아야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인력 거꾼의 내면 심리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인력 거꾼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지? 라는 어떤 약간 좀 그런 조금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돈을 안 줄까 하는 인력 거꾼의 어떤 당황한, 난처한 심리가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뭐라고 하나 봤더니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하잖는가?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나 안 주겠다고 이런 부분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쵸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윤직원 영감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성격이 장면적으로 드러났죠. 장면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간접적 제시가 됐다는 말이죠. 굉장히 인색하고 남에게 좀 잘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중략 이후의 줄거리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 속담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런 말인 거죠. 해는 원래 동쪽에서 떠야 되는 거니까요.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이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제 윤주사라고 부르는데요. 본명은 윤창식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 오지?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평상시에 그럼 아들은 돈 달라는 얘기를 자주 했구나. 돈이 필요할 때만 집에 들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떤 평소 부자가 아빠와 아들이란 뜻이죠. 부자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별로 교류도 없고 돈 필요할 때만 들르고 이런 거네요.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여러분 동경은 이제 도쿄고요. 전보라는 거 이제 그 당시 어떤 통신수단이에요. 편지보다는 조금 더 발달한. 자, 근데 여기 전보 즉 도쿄는 누가 있냐면요. 윤직원 영감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종학이라는 손자가 사는 곳이 지금 도쿄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체를 바꿔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서술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윤직원 영감이 너무 방정맞게 굴어서 오히려 윤직원 영감이 아빠인데도 애처럼 굴고 윤주사가 아들인데도 더 점잖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쵸? 유학간 믿었던 손자가요. 지금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웬 소리요? 그놈 동부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란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쩍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한마디로 지금 종학이가 경찰청에 붙잡혔다는 말보다
걔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에 더 크게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윤직원 영감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을 알 수 있죠. 아꼈던 손자가 경찰청에 붙잡혔다는 것보다 걔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에 더 놀란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그쵸? 왜요? 경시청 피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머리를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했는데, 이번에 뭘 들은 거예요? 사회주의에 종아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죠. 앉아있는 땅이 지압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간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당패가 뭐냐면요, 불한당패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좀 깡패 패거리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구한말에는 뭔가 화적대 등 어떤 도적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침략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손자가 사회주의 하는 게 더 분하고 더 무섭대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샀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자, 여러분, 태평천하는 부제가 있어요.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의 소제목이요, 원래는 망진 자는 호야니라 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진 자가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다 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진시황제가 듣고, 자, 여러분, 진시황제는요, 이제 자기가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로 통일한 정말 대단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불로장생을 꿈꿨던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자기는 원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불러서 불로초를 찾게 하고 자기는 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발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진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뭐 예언을 들으러 갔는데 뭐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호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가 오랑캐구나라고 진시황이 해석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 오랑캐들을 막으려면 만리장성을 쌓아야겠구나 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곧 망해요. 누구 때문에 망했냐면요, 그가 믿었던 자식 호해라는 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호는 이제 오랑캐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믿었던 아들인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 이 작품에 그대로 대입해보면요, 지금 진시황은 누구겠어요? 윤직원 영감이겠죠.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뭘 지키고 싶어요? 자기 가문의 어떤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만리장성, 즉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일단 친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자기 손자들의 어떤 미래까지 계획을 해요. 손자들이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면은 내 재산을 잘 지켜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집안은 망하고 그것을 망하게 한 거는 내가 믿었던 손자인 윤종학 때문이다 라는 거가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주된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제목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제목의 의미이자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스포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때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라고 해서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참말이구나,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을 하라니까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켜서 불황당패에 들어? 라고 이제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무리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라고. 자, 여러분, 지금은요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윤직원 영감은 너무 좋은 세상이래요. 즉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윤직원 영감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직원 영감의 어떤 삐뚤어진 그릇된 가치관, 역사관을 알 수 있죠. 화적패가 있냐? 불황단 같은 수령들이 있냐? 재산이 있대야 도덕뇽의 것이오.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다 지나가고. 이러면 이 말세는 이제 구한말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화적대도 많았고요. 이게 실제로 화적 때문에 윤직원의 아버지가 죽게 돼요. 윤직원의 아버지 윤용규거든요. 윤용규인데 이 아버지가 화적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기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불황단 같은 수령이라는 건요. 깡패 같은 수령은 이제 지방 관리들이죠. 그 당시에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쵸? 지금은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정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니까 남은 수십만 동병을 위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라고 해서 굉장히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쌤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목의 의미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의 그릇된 역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작가나 서술자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 역시 반어적으로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그 태평소상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작품은 가족사 소설로 한 가족 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에서 지금 종아기까지 총 4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윤직원 영감 이거 윤용규죠. 윤용규부터 윤종아까지 4대예요. 자, 쌤이 한번 여기다 한번 좀 인물 관계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윤용규 라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고요. 이제 윤직원 영감, 윤직원은 이제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뭐 그 당시 어떤 좀 시골에서 가지고 있는 뭐 가장 높은 어른이라는 뭐 이런 호칭이에요.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또 아들이 윤주사가 있어요. 윤주사. 근데 윤주사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본명은 창식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윤주사의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윤종수랑 윤종학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그게 다 4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윤종수, 윤종학. 근데 여기에 또 여기 종수의 아들 또 있어요. 윤경손이라고. 그래서 경손애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좀 약간 좀 기가 막힌 얘기가 조금만 써볼게요. 경손이라는 애가 이제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는 기생하고 사귀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 윤직원이 이제 뭐 15번째 애인인가 뭐 14번째 애인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춘심이라는 기생을 요즘에 꼬시고 있어요. 그 나이차 엄청나죠. 근데 또 이 춘심이는 또 경손이라는 윤직원 영감의 이제 그 증손자랑 또 연애를 하고 그 개판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윤직원 영감은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이제 손자가 윤종학이에요. 그래서 약간 신뢰하고 있었는데 윤종학이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경찰에 잡힌 거고요. 당연히 이제
좀 가세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쵸? 일본 경찰청에 잡혔으니까. 할아버지는 열심히 친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손자로부터 들어온 어떤 이런 균열이 이 집안을 붕괴시킬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일단 태평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 주인공의 어떤 그릇된 역사관을 풍자하면서요. 쌤이 아까 중간에 초록색으로 계속 표시를 해줬던 편집자적 논평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뭐 3학년 수능 특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또 내신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잘 파고들어서 좀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